안녕하십니까. 북포럼 409회 리딩 앤 피트니스 오강성 전님하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계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8시 반까지니까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댓글로 여러분 궁금한 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진행할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4년차 된 IT 지식 서비스하는 사업가 GPT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딩과 라이팅을 좋아하는 지식 컨텐츠 크리에이터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스쿨의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도체 영업을 하고 있는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이신요 리딩 앤 피트니스의 오강선 저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좀 저희가 꼭 책 얘기만 물어볼 건 아닙니다, 저자님. 네. 저희가 여쭤보는 것에 좀 이렇게 항상 진하게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 토크가 진행되니까요. 네, 잘하시겠죠? 네. 오늘 방송인이시니까 뭐, 네. 네. 원래 방송인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제일 힘든 게 네네. PD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네. 자, 네. 시작할까요? 네. 저기 저자님은 사실 지금 KBS의 그 방송국 PD로 계시고 그 이력을 보니까 예전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프로가 TV는 사랑을 싣고 뭐 해피 선데이, 윤도현 러브레터 뭐 이런 진짜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업을 하셨는데 저자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잠깐 얘기 듣고 싶거든요. 역시 TV는 사는 식거죠. 저는 이제 기억이 잊고 있었는데 거의 20년 돼 가니까요. 네. 거의 잊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프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저자님, 저 지금 만약에 이게 팀인 사랑 식구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네. 근데 지금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저요? 지금 만약에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지금. 네. 누굴 만나고 싶으십니까? 와이프겠지. 아니 와이프는 아니니까 옛날 사람인데 못 만났는데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여기 와 계신 지금. 건가요?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저자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요? 제 성격인데요. 네. 제가 동창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TV를 왜요? 저는 이렇게 농담으로 회사를 나가면 6시간 지나면 뭐 그전 일은 다 잊어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D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동창회도 안 나가고 역사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역사학자 아니 그러신 분이 어떻게 그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프로는 이게 모든 프로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연예인들은 이게 오락 프로니까 섭외가 잘 될 거라 그랬는데 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가장 큰 난제는 섭외입니다. 왜냐면 좀 더 인기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야 그렇죠. 이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인기가 있을수록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KBS, MBC, SBS 요즘은 JTBC에 TVN까지 생겨갖고 네. 거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TV 인사시코 같은 경우도 탑클래스를 끌어내야 되니까 섭외가 무지 어렵고 안 나올 노래입니다. 과거 얘기라. 그렇지. 되게 연예인들이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흑역사.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안 나오려죠. 그래서 거의 섭외하러 다른 데 가서 삽니다. 그래서 뭐 어느 연예인이 어느 MBC 어느 드라마 촬영한다면 거기 가서 살고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한 3년 동안 쫓아다녀서 그 사람들이 지겨워서 나와요. 이제 그만 좀 오라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지나가 보면 재밌죠. 네. 제일 섭외가 어려웠던 연예인이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섭외는 안 된 사람. 정말 치가 떨린다 이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였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차태현. 차태현.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바빠서. 본인이 물론 그 당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라디오는 하는데 차태현 아버지가 우리 음악 하던 감독님이시거든요. 제 네. 선배죠. 어.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부인분이 허락 안 하는 거. 앙금이 좀 있으시겠는데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당연히 연예인들은 나왔던데. 제가 연예인이라도 네. 너무 바쁘고 진짜 피곤하거든요, 연예인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프로를 통해서 보람도 많이 느끼셨나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PD의 보람이라는 거는 시청자들이 거기에서 공감을 느끼고 본인들의 행복했던 옛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족하고 이런 거 그런 재미로 이제 PD들이 하는 거죠. 네. 저희도 완전히 노가다라고 보통 우리 막말로 하거든요. 노가다다 우리 3D 업종이죠. 제가 휴가를 한 13년 동안 거의 못 갔거든요. 야.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주말도 다 근무했고. 와. 그러니까 철인적인 노동 강도입니다. 그걸 버티는 게 이제 그런 재미죠. 시청자들하고 그래서 리딩 앤 피트니스를 버티셨군요. 지금까지.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럼 진짜로 안 만나나요? 그 출연자랑 그분이 찾는 분이랑 진짜로 미리 안 만나고. 만나게 하면은 아무리 감정이입이 뛰어난 연예인이라도 그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철저하게. 007 작전을 방불하죠. 이게. 그러겠다, 진짜. 재밌겠다. 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그 책에서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이제 어떤 변화가 와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 성격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리딩과 피트니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작가님은 어떤 책을 많이 읽으시고 어떻게 운동을 하시면서 그걸 유지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35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공원 같이 뛰고 그랬는데 바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못했죠. 이제 35이 되면서 회사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같이 좀 네네.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체육관이 있으니까 새벽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제 새벽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차장을 제가 진급하고 나서 이제 간부급이 되니까 앞에 아침에 무조건 일찍 나와야 돼요. PD들은 작가들하고 되게 야행성 동물입니다. 되게 한 점심 먹으면 출근을 해서 밤을 새죠. 네. 근데 이제 간부가 되면 그때부터 일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네, 쭉 계속 달리기. 20년이 넘도록 운동을 이야, 하고 있고요. 매일. 매일요. 네. 그럼 지금 한번 이 식스팩 좀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밑에 안 입으신 것 같은데 내일 거드셔보면 팔굽혀펴기라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때는 저도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네네. 40대 초반에는 네.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63kg 나가거든요. 아, 네. 운동 35이 되기 전에는 60kg를 논산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넘어봤어요. 원래 좀 마르셨군요. 삐죽 말랐죠. 근데 운동하고 한 72kg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때는 연예인 몸짱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무게를 낮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근육은 괜찮은데 관절이. 근데 지금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네.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럼 매일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바쁘면은 한 30분 일을 하고 괜찮으면 1시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운동은 이해가 됐고 이제 리딩 네. 독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서는요? 독서는 책을 조금 좋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남들처럼 막 이렇게 파고드는 독서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아니 바쁘셔서 읽을 시간도 물리적으로 없으셨을 없죠. 것 네. 같은데. 없는데 책을 본격적으로 읽은 거는 이제 제가 2001년에 디지털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할 데가 없더라고요. 디지털이 그 당시만 해도 초기라 네.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도 그걸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그냥 책을 구하기 어려워갖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책을 구해서 나름대로 흐름을 공부하고 독학을 하다 보니까 책 읽는 양이 많아졌죠. 네. 많다가 이제 이게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전쯤부터 아예 다 책을 이 아이패드에 넣어놓으신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이책을 내신 거는 아직도 이 전자책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요? 저도 전자책 한번 처음에는 종이책을 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아이패드가 성공을 한 거는 그
이 책 읽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패드는 실제적으로 킨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팔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글자를 크게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외려. 그래서 이건 안 킨들이 되네. 성공한 것도 아마존이 성공한 것도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랬는데 의외로 그래서 제가 전자책으로 내려고 한국의 전자책 시장을 봤더니 네. 거의 태동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껏해야 이 종이책을 카피해서 올린 맞아요. 수준으로 PDF. 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역시 아직은 이제 한국은 그냥 막 출판계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전자책 내셨죠, 맞아. ISBN은 있어요. 요즘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위에서도 보니까. 아, 이 책은 아직 전자책으로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나와 나왔어요? 있죠. 네. 교보문고감 있나요? 그렇구나. 그 책에서 보니까 저자님께서 그 디지털 시대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PD로 계시면 사실 디지털이라는 부분하고 물론 뭐 연관도 있기는 한데 디지털 시대를 굳이 이렇게 책에서 강조하신 이유가 뭔지 하고요. 또 말씀하셨던 디지털의 시대에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자님께서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2001년에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줬어요. 일 잘했다고? 네, 포상. 그렇죠. 되게 부장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해외 연수 가는 게 일 열심히 했다고 1년 동안 이게 보내주면 명목은 공부하라고 그러는 건데 가서 학교 걸어놓으면은 되게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 학교에 가서 학교 매니저한테 나는 회사에서 보내주고 왔고 졸업장도 필요 없고 그냥 학교만 출석하고 다니겠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 2주 있으니까 매니저하고 그 교수 대표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교수들이 아마 그 이의를 제기했나 봐요. 원칙을 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려면 돌아가라. 그래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맥킨토시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맥킨토시로 그 온라인의 저작 도구들을 다 다룬 거죠. 저희는 이제 이 조그 셔틀로 이렇게 편집하고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HTML이라고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시작해서 네. 포토샵부터 3D 맥스 그 애니메이션 프로까지 다 달았어요. 네. 그리고 오디오 프로툴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들으면서 1년 동안 밤을 샜죠. 놀러 가셨다가 네. 그래서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서 일복이 많으니까 연수 와서도 밤을 새나. 그래서 근데 돌아왔는데 2000년 들어오면서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2002년 대선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게 벌어지면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숙제하면서 밤을 샜지만 제가 관심 있게 들었던 거는 저녁 때 이제 미국의 각계에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는 자기네 업계에서 하는 일들을 디지털로 어떻게 자기들이 업계 업무를 바꾸고 이런 거를 그 강의를 더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면서 그런 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제가 관심이 제일 저를 핵주로 바꾼 게 이제 링크라는 그 노트르담 학교에 그 바라바시 교수가 쓴 그 책을 제일 먼저 접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접하고, 그러니까 딴따라 PD가 갑자기 정관대로 도는 거죠. 그걸 접하면서 거기서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했는데 그게 월드컵에서 촛불 시위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런 이론들이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재밌구나.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네. 그때부터 이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네. 디지털이라는 게 의외로 단순히 이 컴퓨터로 우리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류를 다 바꿔놓는가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만 하면 할수록 그 영향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요. 네. 그리고 그 속도도 훨씬 빠르더라고요. 제가 5년 뒤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2, 3년 만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의 독학입니다 이거는 어디가 좀.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디지털 시대에는 집단의 힘이 중요해갖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실력을 올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입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의 힘이요. 네, 교육 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 같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디지털을 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갔습니다. 제 본업으로는 저희가 2008년부터 이제 온라인이 생기면서 콘텐츠라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콘텐츠 사업이라는 개념이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그 업무에 뛰어들었어요. 이제 2006년부터 9년까지 특파원을 갔다 오고 나서 제작 파트를 안 가고 콘텐츠 사업에 들어오면서 이 온라인이 우리 방송을 어떻게 바꾸는지, 디지털이 바꾸는지를 현장에서 겪었고요. 한쪽으로는 제가 이제 애를 둘을 키우면서 아무래도 저도 일종의 애 교육에 목숨을 건 거의 수입의 대부분을 애 교육에 쏟아붓는 되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중국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우리 부모들이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방식으로 했다가는 중국 애들한테 뒤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럼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경쟁이 높을까 그래가지고 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애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을 공부하고 양쪽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더라고요. 커지고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가 디지털 쪽에 잘하니까 뭐 KBS든 MBC든 SBS든 고민이 많습니다. 네. 매년 네. 1,000억씩 광고가 빠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네, 네. 한 4,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의 오프라인 플레이어들은 누구도 잘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조선일보부터 모든 일간지. 요새 종편은 잘 나가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종편을 포함해서 신문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KBS, MBC, SBS, CJ, JTBC까지 다 포함해서 흑자를 내는 기업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북파름처럼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그럼 월급도 어떻게 가져가요? 맨날 적자를 내는데. 월급이 오른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져가는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적자. 그동안 쌓아온 리소스 여유분을 다 까먹은 거죠. 이제 까먹은 게 2, 3년 전부터는 이제 다 한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조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구조를 어떻게 벗어날 건지를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공부한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네. 2년 동안 그걸 하면서 또 경영학도 공부하게 됐죠. 네. 자, 근데 공부만 하지 말고 그래서 뭐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결과가. 결과 뭐 만드신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결론은 디지털이라는 게 무지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가 배우기도 어렵고 쫓아가기도 어려운 거 너무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 먼 나라 얘기 같은데 네. 의외로 몇 개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우리 몸을 거기에만 익숙하면은 디지털은 우리한테 적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가 어느 영역에나 적용된다는 걸 하다 보니까 아마 주제가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온갖 네. 군데를 맞아요. 거쳤을 거예요. 네, 그게 제가 12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적용이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리, 몇 개의 원리를 실제로 받아들이가 자, 그러면 그 몇 개의 원리를 네. 오늘 다 얘기해주면 책을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몇 개 원리 중에서 가장 섹시한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섹시한 거 하나. 가장 섹시한 게 가장 앞에 나온 이분한테. 왜 리딩 앤 슈퍼리치. 피트니겠어요. 네. 제가 사인해 줄 때 이제 그 쓰는 멘트가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매일 네. 조금씩 성장하는 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이만큼 좋아지고 내일이 오늘부터 이거 좋아지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디지털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변해요. 그렇죠. 우리가 한 5년 후를 예측하면 그게 1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천재도 그걸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려면은 그래서 집단의 힘이 나온 거고요. 집단이 자극이 되는 거고 집단의 힘이든 내가 변화를 쫓아가든 모르면은 협력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딱 뭐라고 하드를 던졌을 때 어느 정도 저게 뭔 말인지는 알아야 그렇죠. 거기서 속도를 내는데 그게 뭐야부터 얘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나한테 영향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도 버팁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기업의 인사 정책에까지 영향합니다. 예전에는 똑똑하고 실적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공부를 계속할 사람을 뽑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데는 그렇거든요. 공부를 저 사람 평생 공부할 사람이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성적을 냈다. 그 사람 안 뽑습니다. 왜냐면 내가 성공한 기억이 많을수록 공부를 안 합니다. 내가 대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공부를 나는 계속 변하는 지식에 아직 약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공부하는 자세만 가져도 네.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공부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지겨웠는데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공부 재밌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뭐 IQ도 안 높고요.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으신데요? 보고 있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산에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 15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연수원을 제가 인재개발원을 한 70배 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막 쪼개 쓰는데도 가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제가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게 다 배우는 거거든요. 네. 관심사, 몰입도 한 4, 5년 전까지는요 똑같이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저 사람 공짜 말씀하는데 한 3, 4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몰입도들이 무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디지털이 우리 사회에 오는 거를 처음에는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끼다가 지금부터는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KBS에서 나는 중간 수준 이하라고 본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저 삼수에서 대학을 갔거든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를 하려고 왜냐면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계속 공부했을 거 아니야.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를 했거든요. 드럼을 쳤습니다, 제가. 네네네. 그래서 맨날 시가지 행진하고 뭐 이런 거 공부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종로통에서 1년 그 재수를 해서 대학 2년 재수했죠. 삼수했으니까 해서 대학을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도 어렵게 들어갔죠. 좋은 대학도 안 나왔지. KBS도 어렵게 들어갔죠. KBS에서도 제가 한 중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면은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라고 이제 책에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디지털로 글을 쓰는 거는 쓰면서 그냥 오타가 나오면 지우면 되는데 말은 일단 뱉으면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말하고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을 위해서 평소에 미리 해놓을 말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했을 거예요. 평생 공부해라, 정직하라, 누구하고 협력하는 좋은 성격을 가져라. 네. 그리고 제너럴리스트가 되라. 이렇게 4가지를 바뀌었었거든요. 정직하게 정도를 거르면서 애들을 교육할 때 정직하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신상품은 다 나오잖아요. 지금 다 문제돼 갖고 우리 제가 저하고 친한 선배도 요번에 아이고. 그림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게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거든요. 디지털이 이진법, 그러니까 10진법에서 이진법으로 바뀌고요. 네트워크 세상인 건 다 알잖아요. 이게 두 개, 이게 수평적 사회하고 네트워크 세상이 수평적 사회하고
이진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술이 급속도로 바뀐다는 건 아는데 가상과 현실이 혼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되게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카톡들을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뭐냐면 전화는 물리적인 게 음성이든 뭐든 그렇죠. 다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연결이 된 게 아닙니다. 연결이 안 됐다고요? 그렇죠. 문자로 문자는- 보내잖아요. 문자도 나름 나의 실체가 현실이 다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다 가상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이 다 복잡하게 얽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격체가 가상의 인격체가 다 각자마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져요.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렇죠. 본인들의 아바타가 페이스북이든 뭐든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인격체에서 그쪽 인격체가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떤 변화냐면은 나의 인격체는 내가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감추면은 모르죠. 내가 이 사람 싫어하면 이 사람이 잘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하는 이상. 네, 네. 근데 이 가상 현실로 들어온 혼합이 되는데 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다 공개가 된 겁니다. 내 인격체를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내 인격체를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식하는 사람도 없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청문회나 뭐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준비 안 나가고 오는 줄 아세요? 저희 KBS 사장이 이번에 처음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준비단이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해요. 야. 장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엄청 국장부터 준비하겠네요. 준비단들이 네. 그 사람을 지명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모든 걸 털어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나가면은 온갖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랬나? 생각했던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하는 거 안 나오고 네. 나는 생각도 못한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준비단이 다 뒤져봤는데 없는 게 나오는 거죠. 어. 이게 가상 현실에서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아까 티브니아 식구 물어봤지만 저는 티브니아 식구를 읽고 산 지가 거의 20년이 돼 갔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니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이런 게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항시 살아갈 때 남들이 다 본다고 보면 생각하면은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정직하게 내 삶은 아파트 문을 나서면서부터 누구든지 다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선 말해보면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그래서 말도 한 번 강의를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너네 경쟁자는 여기가 아니라 중국 애들이다. 이놈들은 너네보다 더 염치한다 했더니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기 중국 학생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이런 나도 실수를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정도로 안 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근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핵심이 정도로 가르치는 게 애들 경쟁력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어려워요.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KBS든 이제 현재 공영 방송이든 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다 알겠지만 유튜브라든지 개인 방송이라든지 요즘 이쪽이 원체 많이 발달이 돼서 사실 매스미디어가 위기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진짜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후에 KBS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없어지지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않죠. 이런 매스미디어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혁신단장으로 또 계셨으니까 그거는 생각이 어떠신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싱귤레이터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후, 3년 후 기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처음, 그러니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접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생전 처음 접하는 기술들이 계속 2년 후에, 3년 후에, 이제 5년 후에 5G가 되면 무슨 기술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사물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니까 네. 걸어다니면 오늘도 여기 현대백화점 압구정동에 와가고 오랜만에 와갖고 여기서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번호표를 진동배를 나눠주더라고요. 갖다 줬더니
테이블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테이블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테이블 번호를 찍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갖다 주더라고요. 네. 이게 상용화되면은 여기서 제가 뭘 하는 거를 이분들이 다 내 거를 다 체크가 되거든요. 이런 세상이 되는데 그걸 예측한다는 거는 어떤 기술이 나오고 어떤 기술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누가 그거를 얻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술은 뭐 수천 가지가 막 나오는데 1년에 소비자의 마음을 획득하는 기술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KBS나 여기는 진짜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쵸. 계시는. 생존의 근데 문제인데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혁신추진단장을 하면서 이 경영학을 처음으로 또 공부를 해봤잖아요. 특히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쪽에 공부를 하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모든 기업들이. 이 두 가지 방향인데요. 우리처럼 방송을 따지면은 기존 KBS, MBC, SBS처럼 기존 미디어, 그리고 아프리카 TV처럼 신생 미디어 네. 이렇게 따지는데 네. 신생 미디어의 고민은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생존입니다. 신생 기업일수록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카카오가 다음하고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 기업하고 합병을 했지만 아직도 이 지속 생존에 대한 해결을 못했죠. 네. 우리 같은 기존의 기업들은 소비자가 너무 빨리 바뀌는데 유연성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양측 고민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기존 미디어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게 지속성을 갖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아프리카 TV보다. 네. 아마 10년, 20년 더 오래 갈 겁니다. 아, 그 대신 이 빨리 바뀌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KBS도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조직 개편을 40년 역사에서 가장 크게 조직을 바꿨거든요. 그래요? 기존의 개념, 네. 플랫폼 개념, 라디오, TV 개념 없애고 네. 직종 개념, PD, 기자, 뭐 기술 이렇게 직종 개념 없애고 네.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네. 그리고 국장, 부장, 뭐 차장 이런 제도가 아니라 그걸 섞어서 업무 중심 계열화도 다 이렇게 없애고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꿔서 지난주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게 어떻게 이 유연성을 확보할 건지. 네. 근데 이제 그걸 확보하는 게 문제 아니라 그걸 적응해서 그거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살아남겠죠. 네. 이제 그걸 못하는 아직도 회사들은 고민이 계속 진행 중이 계속 되죠. 네. 직종을 섞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직종에- 예전에는 직종별로 정해진 업무가 있습니다. 네. 없고 PD는 프로그램만 해야 되고 그저 기자는 보도만 하고 기술은 기술만 하고 경영은 이 회계는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섞여 버리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한 팀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역할만 맡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없어지죠. 올라운드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안 되면은 이 빨리 변하는데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 지금 이제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KBS가 지금 컨텐츠를 다루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미디어 쪽에서 아까도 하청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컨텐츠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그 제대로 이제 인정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조가. 네.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이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이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오리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접받고 있죠. 네. 어마어마하게 네. 드라마 PD들은 이제 오래전에 그렇게 됐고요. 대접받는 게. 네. 드라마 작가들 네. 어마어마합니다. 연봉이. 드라마 작가가요? 아니 엄청나게 그 인기 있는 사람 말고요. 네, 일반. 그건 모든 직종이 똑같죠. 아, 네. 인기가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네. CEO시라면 실력 없는 사람한테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오진 않잖아요. 네. 그래도 기본 연봉 줘야죠. 어느 정도 주죠. 아 작가가 PD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요? 그럼요. 드라마 아, 인기 그래요? 컨텐츠 제작자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어. 예능 PD도 나영석 PD를 비롯해서 지금 뭐 스타 네. PD들은 네. 어마어마하게 몸값이 올라갔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접받는 건 정확히 시장에서 평가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 사람이 만든 걸 많이 찾으면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안 찾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네. 이건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 지금 이런 매스 미디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제품들도 보면 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컨텐츠도 이렇게 뭔가 맞춤형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요? 그렇게 가야죠. 예. 그게 이제 모든 사업, 모든 기업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우리 방송국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매스미디어, 브로드캐스팅에서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네로 서비스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예전에는 남산으로 전파를 쏴서 5천만 원한테 쏘면 알아서 다 보기 싫은 사람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5천만 원 다 커버하고요. 5천만 개개인이 요구하는 거를 다 따르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부분의 원리를 오히려 확보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하이퍼 네로버스 서비스예요. 거기는 100명 대상, 네. 500명만 넘어가면 인기 방송이죠. 그렇죠. 물론 뭐 10,000명, 200명 뭐 대도서관이나 양떼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500명이면 인기이고 100명이면은 뭐 훌륭한 방송이고 하이퍼 네로 서비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양쪽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도 고민하는 이유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온갖 서비스를 엮는 게 그 두 개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우리 플랫폼으로 가둬두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하나씩 다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거기에 실패하면 이제 트위터처럼 플랫폼이 버티기가 어렵죠. 네. 근데 그런 게 우리 방송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민이죠. 근데 특히 우리 방송국은 더 고민이죠. 왜냐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네. 한 방에 싸갖고 한 번에 딱 가는 게 익숙해갖고 그걸 40년 동안 했는데 이걸 각자의 요구에 맞춘다는 게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또 디지털이라는 장점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디지털을 알면은 이걸 저비용에 리소스를 적게 들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워크플로우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개념만 구성원들이 알면 되는데 구성원들이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아마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전자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KBS 혁신을 맡으면서 처음에 첫 번째 집중했던 게 교육이었어요. 이게 직원들한테 디지털을 안 가르치면은 아무리 좋은 전략도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사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따내서 인재개발원에다 디지털 아카데미를 만들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기서 올해는 한 달로 줄였습니다. 요새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예산이 부족하죠.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또 빨리빨리 만들어라 뭐하라. 처음에는 저 2달 동안 들어가서 일 안 하고 디지털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머리를 개조해서 계속 자기들이 디지털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아마 분위기를 무지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 이제 또 디지털 쪽의 전문가들이 이게 방송사들을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KBS가 이런 일을 네. 하느냐. 근데 왜 이런 일을 선전을 안 하냐. KBS가 원래 그런 일을 선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구성원들을 빨리 바꾸더라고요. 교육이. 네, 그렇게 디지털을 교육시키니까 스스로 바뀌니까 그런 강제로 바꾸는 것보다 그 심효가 훨씬 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궁금한 게 디지털 시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 이제 외려 반대급부적으로 느린 삶, 천천히 생각하기 뭐 이런 또 어떤 그 시대적인 화두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저자님은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빨리 적응하는 개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책에서도 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굉장히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걸로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 오신 분들이 디지털 시대 말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한 점이 많고 이게 또 쉽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네. 제가 역사책은 안 읽는다 그랬는데요. 아까 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예전을 싫어해서 역사책 안 읽는다 그랬는데 산업혁명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한 이유가 교육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혁명 그때부터 이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계몽주의 철학에서 계몽주의에서 이 현대 교육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똑같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전문가들도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산업혁명하고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인류는 도구를 발전시키면서 같이 성장해 왔다. 이게 다른 생물과 동물들과 우리를 다르게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석기 시대부터 쭉 오면서 청동기 시대 오면서 달라지고 철기 시대 오면서 산업혁명 오면서 그때까지는 도구가 하나씩 조금씩 하는데 뭔가를 이용했습니다. 말을 이용했다든가 뭐 소를 이용했다든가 동물을 이용했는데 이 산업혁명이 오면서 전기라는 기계가 스스로 동력을 만드는 인류가 처음으로 접한 도구의 발전이었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놓고 그게 우리 인간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으로 다 잘 사는 인류가 됐죠. 우리는 지금 뭐 빈부격차다, 뭐 살기 힘들다 불만을 하지만 역사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제일 잘 살거든요. 근데 그때도 초기에는 대개 기계가 들어왔을 때 그걸 거부했습니다. 근데 거부한 사람들은 다 밀려났죠. 그게 이제 그 빈민층이 된 거고요. 저는 계몽주의 교육 사상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서 공장으로 모이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그 공장에 적합하게 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도구의 관계는 생산성 관계로구나. 도구를 채용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디지털이라는 거는 또 그 생산성을 지수함수적으로 늘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못 배우면은 결국은 이 지수함수적인 기술, 이 생산성의 함성을 못 쫓아가니까 결국은 도태돼서 결국 낙후되고 그러면 경제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그게 불행한 거 아닌가. 경제적인 걸 떠나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뭐 맨날 산에 가서 있으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과연 그게 행복할 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가로운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바쁜 와중에 내가 짬짬이 나와서 뭘 하는 게 행복이지. 그래서 여기 아마 행복의 정의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행복은 나는 몰입하는 삶이 행복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보고도 대학생들한테 그 얘기하면 지금 열받죠.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전부 기가 죽어 있는데 그렇죠. 여유로운 삶이 행복이라 그러면은 나한테 일을 달라고 그러죠. 욕먹고.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뭐 보면은 보통 이게 컨텐츠도 그냥 유통을 시키잖아요, 공짜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좀 유명해지거나 이러면은 이게 비싸지잖아요. 그렇게 좀 만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무료 컨텐츠만 받고도 만족을 해요. 하죠. 네, 돈 내는 사람 적잖아요. 그럼 이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걸 돈을 받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콘텐츠 제품 생산자들한테 닥쳤던 문제죠. 네. 2000년대 중반 2005년 전후에서 2000년이 넘어오면서 미국에서는 랩스터, 한국에서는 소리바다가 오면서 그 당시에 우리 음반 제작자들 우리 저기 JYP. 그 죽을 마셨죠. 매니저도 맨날 보면 우피님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왜냐면 CD 해갖고 그 당시 김건모나 뭐 이렇게 조성모나 이런 친구들 한 번 하면 100만 장, 200만 장 팔았거든요. 100억, 200억 했어요. 이게 소리바다가 나오면서 다 망했어. 다 작살이 난 거예요, 한꺼번에. 심각하겠구나. 심각하죠. 네. 그래서 서울 음반부터 다 무너졌죠. 네. 뭘 받고 먹고 사느냐. 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가 네.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그 크리스 앤더슨이 유명해진 게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돼서 풀이라는 책이. 네.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와서 출연하고 아마 그 친구가 여러 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게 이제 그걸 정리한 거죠. 이 콘텐츠는 온라인으로 가면서 공짜로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가 처음에 콘텐츠 사업자들한테 닥친 문제였죠. 그게 정리된 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가죠. 이제 이게 플랫폼은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거기 한계형 최강의 지금 초형이 늘어난다 뭐 경제형으로 설명했는데 온라인은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대에는 시장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참가자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비용도 늘어나다가 멈추죠. 근데 온라인은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플랫폼 전략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다 처음에는 무료로. 사람 확보하는 게 네. 지금 우리 방송사 경쟁자인 넷플릭스도 항시 지금도 6천만이 넘어갔지만 가입자 늘리는 게 그 화제입니다. 가입자 합자를 늘리는 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이럴 루프라는 용어가 처음에 나왔는데요. 공짜로 줘야 자기들끼리 돌리거든요. 이제 우리 퍼날리기라는 걸 처음으로 해놨죠. 네, 네. 그게 바이럴 루프입니다. 유통 방법이 바뀐 거죠. 네. 예전에는 유통 방법이 중간 도매상이 있어갖고 유통을 했는데 우리 경제의 30-40%가 유통이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유통이 무너진 거죠. 2000년 들어오면서. 다 큰 도매상부터 작은 소매상까지 거기서 30-40% 먹다가 그게 이마트 같은 데로 한 군데로 다 들어갔죠. 무너진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유통이 마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이럴 루프라는 전문 용어가 생겼는데 그걸 공짜로 안 주면은 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를 늘렸는데 우리는 뭘 갖고 돈을 먹고 살아. 그렇죠. 이 고민이 생기죠. 네. 그게 이제 콘텐츠는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 보통 콘텐츠는 우리로 따지면 다큐멘터리나 뉴스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양의 후예나 이런 건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거든요. 그거는 돈 주고 다시 받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다 모아갖고 프리미엄 콘텐츠는 돈 주고 팔고 이 작전을 잘 짜는 게 이제 이게 전략이죠. 네. 마케팅 전략. 네. 어떤 걸 공짜로 돌릴 거고 공짜로 돌리면 어디까지 돌릴 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걸 프리미엄 콘텐츠 전략으로 갈 거고 어떤 데 보급형 전략으로 갈 건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고민이 이게 디지털이 이 시장에 처음 영향을 미친 게 그 부분이었죠. 그럼 사람을 늘리고 하나는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늘리고요. 네. 늘린 사람으로 이제 두 가지죠. 일반 상품은 공짜로 돌리고 오면은 프리미엄 상품 갖고 더 비싸게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육도 바뀌고 있죠. 무크라고 그랬죠. 온라인 강좌가 늘어나면서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 강의를 공짜로 듣습니다. 온라인은. 근데 하버드 대학교를 내가 다닌다 그러면 1년 학비가 6,600만 원입니다. 일반 사람도 못 가요. 네. 그럼 왜 나는 공짜로 들으면 되지 하버드 대학교를 가냐 이거죠. 공짜로 들으려고 했는데 언어가 안 돼가지고 못 듣겠어요. 그거는 요새 이제 곧 그게 이제 유튜브 자막.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곧 5년 내로 네. 거의 언어 번역 다 됩니다. 아 진짜요? 자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짜로도 만족을 하잖아요. 그거는 직관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교수하고 인터랙티브예요. 그 교수를 직접 만나서 그 강의를 듣는 인터랙티브. 그거는 온라인은 그런 그 직관적인 교류가 없거든요. 네. 그 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게 프리미엄 콘텐츠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되지 저하고 왜 여기 와서 얘기를 나누냐 이거죠. 이게 다르죠. 이거 읽는 거하고 이거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읽는 내용이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는 본인들이 궁금한 거하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이게 인터랙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브로드 커버리지는 전체를 똑같이, 브로드 캐스팅은 전체를 똑같이 보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만 하이퍼 내러 서비스는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다 다르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 뭔가 맞춤형 서비스는 그만큼 가치를 더 인정받고 네. 그렇죠. 뭔가 그걸 그게 돈- 프리미엄 콘텐츠가 네, 되는 프리미엄 거죠. 콘텐츠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개발할 수 있어야 이 비즈니스에서 버티는 거죠. 네. 그럼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본인을 만나고 싶도록 그렇게 좀 해야겠네요. 좀 그 본인을 만나야 뭔가 그렇죠. 얻을 게 더 있다는 그런 걸 좀 줘야겠네요. 그쵸?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출판사에서도 와 계시지만 책을 내면 출판사가 더 어렵지 않나요? 작가보다 저자보다. 왜냐면 출판사는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고 그치 영향을 받지만 저자는 쓸 때는 어렵지만 그렇죠. 쓰고 나서 쓰고 나. 사실은 뭐 이번에 상을 받아서 이 대박이 터진 소설가 같지 않은 이상은 네. 요즘은 인세로 뭐 이렇게 수입이 정해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크레딧이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네트워크 이론에서 나오는 선호도와 적합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선호도를 쟁취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를 공짜로 내가 하는 이유는 나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중국 학생들이 나는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인데 중국 학생들이 내 강의를 묻지 많이 듣는 거예요. 다 공짜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대학에서 나를 비싼 값에 초청을 하는 거죠. 네. 이게 프리미엄 콘텐츠죠. 이런 개념으로 사업이 발달되죠. 책도 공짜로 좀 풀어주시면. 그럼 출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렇죠. 그럼 아까 그 대학 동영상 강의 그런 무료로 찾아본다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저자님이 되게 TV 수상기를 이제 치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시니까 또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모니터링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본방은 또 보셔야 되잖아요. 뭐 그럼 본방을 좀 본방을 많이 볼 보시는 필요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시 보기를 많이 보세요? 다시 보기를 많이 봅니다. 아, 왜냐면 일하는 본방을 시간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일정 시간. 빨리. 본방은 저도 근데 왜 저희 보고는 본방사수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본방 잘 저는 못 보는데 본방사수라고 안 그럽니다. 저는 그건 이제 본방사수하는 게 가구당 시청률인데 네. 저는 가구당 시청률을 본 지가 한참 됐습니다. 아, 네. 그걸 안 봅니다. 아. 안 보고 너무 낮아서 실망할까봐. 아니 그게 실제 의미가- 시청자를 많이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VOD 시청률이라든가 네. 30대 여성 시청률, 20대 여성 시청률 이런 걸로 저는 대신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빅에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모은 게 빅데이터인 줄 알아요. 아 그게 아닌가요? 빅데이터의 핵심은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제일 돼야 되는. 최적화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 능력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국에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사실. 왜냐면 시청률은 예전부터 이제 여러 개로 분석, 그렇습니다. 네. 가구당 시청률, 뭐 세대당 시청률, 이런 분당 시청률 다 있는데 그 외에도 뭐 VOD 판매율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SNS 화제가 되는 거 이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 관통했을 때 거기서 공통으로 흐르는 흐름이 뭔가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30대 여성한테 인기 있는 프로가 온라인에서도 VOD나 판매량이 높아요. 이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VOD의 판매량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왜냐면 이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별로 어떤 건 일주일 후에 집계가 나오고 어떤 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제작에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하는 이유는 그걸 기다렸다 하면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어떤 공통적인 흐름을 보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기준을 삼았을 때 가장 시청자 흐름과 맞나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해석해내고 그걸 적용해서 조정하고 이런 게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빅데이터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 무지 많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수학이 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각 영역의 전문가죠. 수학을 그러니까 방송국이면 PD가 필요한 거고요. 시청자를 아는. 그게 각 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도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청자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해가지고 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드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 저거 뭐죠? 그 CJ가 매침에 드라마를 하면서 크게 드라마를 하면서 그런 걸 좀 이용했죠. 이제 그거는 그렇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잘하는 PD 작가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로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지금의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요즘 태양의 후예 이후에 로코가 뜨거든요. 네. 한국에서 로맨틱 코미디라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성공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코드 조금만 오해요. 잘못 잡아도 오해영부터 시작해서 봉심이부터 시작해서 네. 그 운짱, 운빨 로맨스부터 시작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뜨거든요. 이게 지금 흐름이 빨리 바뀌었구나 이런 걸 잡아내는 인간의 직감이 훨씬 앞서가죠. 데이터. 그래서 결국 그런 인간의 직관 그거는 지금 알파고 같은 나중에 요새 인공지능 그런 거가 그것을 인간의 직관 같은 것은 앞으로도 알파고 같은 것이 못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죠. 알파고 같은 알파고가? 직관을 직관까지도. 알파고의 다른 점은 그러니까 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저 컴퓨터가 체스를 이긴 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둑은 한 10년 이상 걸릴 줄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알파고가 이렇게 빨리 쫓아왔구나. 근데 그게 알파고가 모든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은 이제 19줄 361줄이거든요. 그럼 수학으로 따지면 361개 했음. 네. 그렇죠.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수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똑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미러 기능이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보고 네. 똑같이 하는 거하고 네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이런 데서 패턴을 찾아내고 하는 거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건데 그걸 인공지능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일단 옛날 데이터들 다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환경에 적합하는 거를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직관하는 거를 알파고가 한 거예요. 네. 아,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슷한데 아, 이 세돌과 알파고가 다른 거는 인간은 다 그거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둑 기사들은 여기서는 이 모양이야를 하는데 그 영역까지 알파고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유형을. 그러니까 계산 시간이 빠르니까 이세돌보다 그 부분이 앞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다 쫓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럼 우리 인공지능이 다 우리 인간을 지배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이세돌 대결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뭘 하는데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클레이턴 브린졸프스인가 이름이 어려운데 그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인간의 잡을 다 뺏어갈 거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는 반대론자들이고요. 그리고 구글의 그 미래학자인 레이 커츠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구글이나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학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생존이 고민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확산을 위해서 그 논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레이 커츠웰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 엔지니어죠.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기술이 기사함적으로 바뀌는 대신 인간도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계속 붙여놓으면은 알파고도 올라가고 이세돌도 올라갈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저도 꿈꾸는 왜 우리가 디지털을 배워야 되는지를 꿈꾸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인간이 같이 오면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못 쫓아가면은 결국은 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그럼 제가 상상하는 건 그거거든요.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기계는 감정이 없거든요. 피지배의 관계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 기술을 지배한 소수의 인간들이 나머지를 지배할 거다. 결국은 이제 스타워즈에서도 소수의 이 능력자들이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그 사람들이 그거를 독점해서 인류를 지배하지 않게 나머지가 어떻게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나갔나 보다. 죄송합니다. 이게 떠들다 보면 너무 나갑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소수가 그 다수를 이런 그 인텔리전트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소수가 지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수가 지배하는 거죠. 네, 소수가 지배하는 거고 이거 점점 확산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더 앞으로 더 확산될 텐데 그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그리고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끝낸 책도 그거거든요. I4J라 그러죠. Innovation for Jobs. 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책 이름은 이제 Disruptive Unemployment. 네. 그러니까 실업률을 파괴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급속도로 그러니까 작년에 월드 포럼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에 6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1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 그럼 결국 지구상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네. 이게 이제 작년 그 다보스 포럼의 주제였잖아요. 근데 이런 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기계의 발달을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잡을 창출하기가 더 쉬울 거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은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경기가 불황이라 너네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경기가 불황. 제가 책 초반에 그 얘기를 많이 썼던 이유도 그 차이를 잘못 생각하면은 해답도 다르다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대부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초반이 너무 지루하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쓴 이유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거든요.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도 세계 이 노동시장이 단일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불경기라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가 중구로 넘어갔다가 동남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우리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어떻게 해야냐면은 지금 있는 자리 일자리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추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 대학도 구조조정하고 뭐 교육부에서도 구조개혁하는데 지금 뭐 산업화의 요구에 의해서 과학과를 개편하고 이런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삼성전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리의 핵심은 지금 일자리 말고 이거는 넘어가거든요. 조선업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중국이나 딴 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구조조정 이제 정책적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실업이 된단 말이죠. 실업이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가 중국이나 딴 데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협력의 모델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온라인으로 묶으면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다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하나 묶어서 온라인에 다 쓸거든요. 이거는 네덜란드 사람, 이건 아프리카인 사람. 묶으면 지금보다 더 싸게 편리하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논쟁의 핵심은 이거를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소수가 안 하니까. 아니, 그 능력이 소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국적 기업 소수의 플랫폼이 할 거 아닙니까? 못하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와 학교입니다. 정부와 대학교가 대학은 이미 13세기부터 유럽에서 생겼으니까 거의 800년이 됐죠. 그 뿌리가 이제 하버드 대학 이렇게 아비리까지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있는 데로 넘어온 거고. 정부도 무지 오래됐죠. 이 오래된 조직이다 보니까 혁신을 주둔해야 될 조직들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논의되거든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쪽에서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한쪽에서는 그래도 짧은 기간 5년 10년간에는 500명가의 일자리가 터져나가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당장 조선업 구조조정 들어가면은 거기도 어마어마한 인력이 취업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게 이제 어떻게 세금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당장 안정장치를 마련할 건가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전 인류의 지금 가장 당면한 고민이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으신 거고요, 지금. 그럼 고민 제가 중이신 거죠. 네. 국회가 있겠죠. 아주 고민. 저도 이런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제 저도 그런 걸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 각자가 이제 생활비가 월 뭐 몇백 원 돼야지 산다는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월 50이어도 살 수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월 50이어도 월 50만 받아도 살 수만 있다면 뭔가 그런 인프라가 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2일 근무, 그러니까 50만 원 벌면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잡을 굉장히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저는 이제 우리 가치가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해가지고 그게 물질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육받은 것도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근데 가치가 뭔가 삶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 그게 뭔가 다른 가치가 그것이 뭔가 사람들한테 그것이 그게 된다면 정말 기계가 많은 일들을 하게 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냥 지금보다 굉장히 적게 일하면서 뭐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다 재벌이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돈이 근데 지금 이상하게 돈 번 사람은 더 벌려고 그러고 왜냐면 그것이 또 권력을 또 유지해 주니까 뭔가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할 방법이 뭐 없을까? 그렇지 그게 않고 이제 지금,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도 행복해질 거라는 찬성론자들의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 근데 점도 주장이 그거거든요. 아니죠. 근데 그게 사람이 또 사악하기 때문에 인간 지능이 발달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 인간한테 더 여유를 주기 때문에 인간이 더 행복한 삶을 근데 산다는 이제 게 전 여유를 주게 근데 저는 과연 그것이 여유를 주게 하려면 결국 누군가 사람이 기계가 여유 주게 하는 게 사람이 뭔가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걸 할까가 저는 퀘스천이에요. 과연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고양이는 먹고 살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쥐들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쥐예요. 그래서- 쥐의 고양이에요. 돼지던데.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가. 근데 이 부분은 기존대로 물질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힘들겠구나. 네. 그러니까 중상층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보통 따질 때는 경제적으로 따지거든요. 집은 몇 평 이상에, 수입은 얼마에, 차는 얼마.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중상층이라는 원래 의미는 이거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근데 가르친다는 거는요, 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 애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약간 포기하고 애들한테 투자를 하면은 얘들은 적어도 나만큼이나 나보다 잘 썼다는 확신한 층이 중산층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무너졌죠. 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은 저희 때는 우리 부모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본인들 생활을 다 포기했죠. 먹지 않고 먹고 그래도 우린 잘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만큼 잘 살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포기하는 층이 늘어나죠. 그게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주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도로 접근을 했어요. 정치가 잘하고 학교가 잘해야 되는데 제도는 아까처럼 이게 오래된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지금 정치도 봤을 때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40대. 그러니까 75년생부터 N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40대 들어왔잖아요. 이 친구들이 사회 50대가 돼서 사회 주축이 됐을 때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되는데 지금의 50대 이상의 주도층들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이게 휴게소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청년 창업 지역 한다고 그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놓고 팔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공예품 이런 거 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청년 창업 지원이냐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죠. 청년 창업은 거기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소수가 제도적으로 고친다는 건 어렵겠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제도가 바뀌든 아니든 사상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운데 갖고 가는 게 그래야 이제 교육제도든 정치제도든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0년대 넘어오면서 밑도 끝도 없는 이념 논쟁을 하는 거 보고 대한민국이 이념 논쟁.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지 알았더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부상한다든가 이런 게 이념 논쟁이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냉전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 산업화 시대에 밥그릇이 줄어들다 보니까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안 나오겠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는 누구나 그 기준으로 가는 사상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립하는 일을 내가 공부하면서 딴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그 논쟁들을 확단하다 보면은 이게 각 영역으로 퍼지지 않을 건가.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죠. 이게 교육부터 제도부터 어떤 생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사실 그 책에 그 어떤 큰 거시적인 것도 사실은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책에도 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 저자님께서 발음도 어려워. 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 삶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런 팁을 좀 알려주시면 오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네. 제가 아까 제 인생을 바꾸는 건 이제 링크라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꾸는 책이 그 해피어라는 책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네. 네? 맞아요. 그
많이 알려주는 분석 잘하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행복 개념을 다시 생각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긍정의 심리학 그 많이 공부들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이게 물질적인 거는 이미 한계에 올 수밖에 없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었던 물질은. 근데 이제 디지털을 제가 강의를 가서 이 기존에 대학생들은 이제 딴 얘기예요. 딴 얘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회사에 가서 직업 그 강의할 때는 핵심을 주는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뭐가 차이가 다른지를 그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1시간 동안 합니다. 네. 우리는 하드웨어 기준으로 살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 동안. 그죠?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혁명은 제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디지털 혁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형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모든 게 정신적으로 모든 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 기준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행복이 뭘까? 그게 몰입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버라이티 프로그램이라는 요즘 뭐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나 이런 프로는 이제 버라이티 프로그램이라거든요.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게 많아요. 거의 몸을 때워요. 그걸 하다 보니까 동료 PD들보다 제가 한 5배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파원을 가면서 제작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 보통 동료들을 보면요. 업무량이 10분의 2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50대가 되면 그다음부터 애늙기가 나요. 애늙으니까. 100세 세대가 수명이 늘어났는데 이상하게 빨리 늙더라고요. 네. 그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PD는 이미 떠났죠. 떠나고 콘텐츠 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바쁜 일을 하거든요. 그거는 더 바빠요. 네. 왜냐면 옛날에는 남산을 싸서 유통이 딱 하나인데 유통이 수십 가지가 돼요. 다 다를 거예요, 막 이게 방송 보는 방법이. 그 하나하나를 다 다루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 단위로 쪼개 쓰면서 그 업무를 배우는 거예요, 또 새로. 그러니까 무지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일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몰입을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일단 하고 싶어도 다 욕망은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맞아. 그 이유가 체력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강조한 이유는 제가 쭉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 이게 특기에 의해서 그 몰입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는 책 읽기와 이 운동이 몰입도를 높이는데 무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 하는데 안 되죠. 책 읽는 게 몰입도를 증가시키나요? 졸리지 않나요? 전 딱히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업무의 몰입도가 높아진다고요? 아니요, 뭐든지요. 뭐든지. 네. 훈련을 한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리추얼라이제이션 거를 왜 제가 그 방법을 연구했냐면 그것도 벤시아로 교수 방법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일이 모든 걸 이걸로 작업을 하거든요. 책 읽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이렇게 얻으면은 이래 예능 PD의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시청자하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입으면 이게 이런 방법으로 적용이 되겠구나 해서 그걸 여기다가 메모를 해놔요. 근데 거기서 그 양반은 원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걸 맨날 하는 리추얼라이제이션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감사한 거를 3개씩 쓰고 그러면 만족감이 높아간다는 건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양반 얘기에 그 칙센트 미하이 교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칙센트 미하이 교수 이 책을 읽게 됐죠. 저는 옛날 책 안 읽거든요. 이 양반이 뭔데 이 굉장히 신앙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나. 그러니까 그 양반의 그게 책이 오래됐죠.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게 몰입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행복이 몰입이다. 그래서 몰입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뇌의 방법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활성화 에너지, 그 양반의 활성화 에너지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인간의 능력의 이 두뇌 능력을 엄청 떨어뜨린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어지는 게
뇌가 기본적으로 기본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우리 신진대사 하듯이. 네. 근데 신진대사 쓰다가 낯선 게 오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게 뭘까 하고 방어 태세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에너지군요.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뇌에. 네. 그러니까 뇌에 에너지가 적게 나오니까 이게 정상지 진짜 열이 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뇌를 쓸 에너지가 적은 거죠. 물리적인 그러니까 의미가 역량을 있구나.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 방법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미국의 이제 그 특수부대 네이비실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잡다하게 많이 했습니다. 깊이는 하나도 모르는데 넓게 특수부대 그 미국 특수부대를 본따서 다 각 나라가 특수부대를 만들잖아요. 네이비실을. 근데 경영학자들이 특수부대 그 교육법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특수부대가 연구를 무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월남전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월남전에서 한번 이 오프라인 작전에 발전을 하다가 9.11 테러 사건 이후로 테러와의 전쟁이 됐잖아요. 전쟁이 무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의 훈련 방법이 무지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특수부대 그 훈련 방법을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걸 공부할까 가지고 특수부대 그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특수부대를 훈련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그 칙센즈 미하이 교수 이론하고 특수부대 이론하고 결합을 하니까 특수부대 요원들도 똑같잖아요. 적진에 들어가서 낯선 데서 죽을 줄 모르는 극도의 그 두려움 속에서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6.25 참전 용사인데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을 이렇게 쐈다 그러더라고요. 겁나서 못 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아, 이게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는구나. 아,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냥꾼들이 사냥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 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책을 읽으면은 집중이 안 되죠. 네. 집중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한 10%는 주위에서 보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은. 근데 90%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특이한 그 거. 훈련으로 한 20%는 환경이 주어지면 몰입이 되는데 나머지 70%는 특히 하위 50%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 하위예요, 하위. 활성화 에너지가 무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많이 달라? 저보다 안 읽는 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리추얼라이제이션 하다 보니까 책을 들고 다녀요. 항시 저는. 첫 번째 한 게. 이거 아이패드 나오기 전에는 일단 일단 들고 다녀요. 저도 그냥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니까 제 성격 탓이 있거든요. 제가 무지 급해요. 그래가지고 저 대학 다닐 때 음악다방이 유행했는데 저 음악다방에 10분을 못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거기 앉으면요 막 4-5시간 앉아서 음악 신청하고 그랬는데 10분 앉아 있으면 막 급한 게 아니라 산만한 거 아니에요? 산만한 겁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왜요? 빨리 가고 싶어. 가만히 아무리 있으면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 진짜. 약간 산만하시야 지금. 산만하셔 산만. KBS 들어가셨어요?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냥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지금도 제가 이 전자책을 사람들이 못 읽거든요. 눈이 아프다 그랬는데 네네. 저 30분 이상 안 읽어요. 아무리 재밌는 책도. 거의 한 파트씩. 네? 거의 10분씩 읽고 네. 잠깐 엘리베이터 탈 때도 기다릴 때 잠깐 보거든요. 네. 순간 몰입도가 무지 늘어나요. 이게 리추얼라이제이션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메일도 제가 무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책도 많이 보지만 교육, 크로니클이라고 교육 잡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뉴욕타임스 교육하고 IT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하고 테크크런치, 그 IT 월드 이런 거를 걸어놔요. 네.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집어넣고 제목만 보고 메일을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제목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정보를 흡수하거든요. 근데 메일도 금방 탁 가서 보면은 바로 사파리 넘겨서 보고. 근데 그 순간 몰입도가 무지 높아요. 그게 제가 얘기한 멀티태스킹 능력이에요. 필요한 것만 골라보신다. 네, 근데 순간적으로 딱 보면은 바로 몰입이 돼요. 그게 책으로 훈련을 하셔서. 네, 책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그 몰입도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제가 예능 PD인데요. 예능 PD로서 정책 분야에 이렇게 간 사람은 지금 KBS 부사장이 됐지만 그분은 정책 분야는 아니에요. 편성 본부장 했다가 바로 부사장으로 갔으니까 방송을 잘해서 간 거고 네. 예능 PD가 정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들어가면요. 주요 국장을 제가 했으니까 들어가면은 국장들이 딱 있어요. 그럼 회의를 어떤 데는 막 2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다 회의 때문에 회의 망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회의 그럴 거예요. 30분을 얘기해야 돼. 그럼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놀고 언제 끝나나 하고 있다가 직거만 나오면 그때 해요. 저는 다 몰입이 돼요. 이 사람 이거 이 사람 이거. 저 동네에서는 저렇게 일하는구나. 저 동네에서는 저렇게 하는가. 이게 제 다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 그러니까 그 몰입도가 계속 나이가 들어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좀 있어야겠네요. 호기심. 호기심보다는 호기심 다 있죠. 네. 배우. 적어도 어. 대학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호기심이 있으니까 대학을 가죠. 아니 근데 아니, 아니죠. 우리나라는 안 살아가면서 그래요, 근데. 호기심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 저자님은 산만하셔가지고 호기심이 많으신데 네. 일반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지 않거든요. 진짜 아. 특이한 분들. 호기심 많으면 또 호기심-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호기심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니죠. 호기심이 우리는 많은 게 이상하게 보시는 아니라 것 같은데? 호기심을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호기심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할 때까지 주위에서 다른 걸로 강요를 하죠. 네. 호기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봤어요. 음, 호기심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혁신추진단에 젊은 친구들이 8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9명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너네 미래를 너네가 해봐라. 업무만 줬어요. 네. 저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회의도 안 들어가요. 일부러. 회의를 하면 제게 강요가 되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본인들이 밤새서 주말도 나와서 하는데 본인한테 주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그거를 와서 대개 회사가 그럴 거예요. 책박. 방향 정해주고 이렇게 해라. 음, 자기 호기심이 있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더 많죠. 네. 왜냐면 경험이 더 많으니까.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대개 호기심을 강요하죠, 위에서.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네. 아니래.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자 뭐야 이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지금 이제 다음 주 방송 다음 주 현충일에서 쉬고요. 6월 13일 날에는 저희가 30만 원으로 그 주먹밥 프랜차이즈 제가 보기엔 우서밥 대단하다. 최종호 대표 네 프랜차이즈 우서밥이에요. 네. 웃어봐. 네 이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가겠고요. 그 있어. 질문 없던데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쉽고. 네. 네, 맞습니다. 리튜얼라이제이션은 습관화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습관하고 내 똑같은데 의식을 삼아서 강제적인 습관화입니다. 그것도 스스로에게 이게 묻히는 거야. 그것도 극도에. 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110% 올라가도록.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 일을 바빠요. 바쁜데 거기다가 더 집어넣는 거죠. 미친 거 그럴 때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그래야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이 몰입도 영역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대학원 책에는 대학원 가실 때 늦더라도 대학원에 가는 거. 질문이네. 지금 네. 리튜얼라이제이션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두뇌의 그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야 미천 거 아니냐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야 감당이 되거든요. 아직 그리고 수준이 안 된 거군요, 제가. 그래야 그 정도 돼야 성취감을 제일 많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성취감을 못 맛보고요. 제가 보니까 110% 정도가 딱 맞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4월 초에 살아가면서 신체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왜? 체력이 바닥까지 가면서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대상포진. 네. 그 비슷한 증상이에요. 대상포진은 아는데 막 이렇게 청각이 흔들리고 막 음, 그래가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져갖고 생전 안 걸리는 감기도 걸렸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회사 업무는
관리 업무를 그만뒀으니까 무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음. 이게 프로듀싱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못한 걸 제가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한 번에 너무 그 중에 몇 개를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110%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150%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 업무는 강제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이게 적응이 되는데, 이건 제가 스스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도 모르게 더 집어넣구나. 욕심이 많아갖고. 네. 나에게도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170% 설정이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온라인에서 그 황정훈님께서 부제가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관심으로 종교나 뉴에이지 관련 서적을 보면 지극히 현재에 살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현재에 살라는 말씀이 배치되는 것인지 또는 조화롭게 적응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책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그것도 긍정의 심리학에서 제가 배웠죠. 우리 방송국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후배들 신입사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입사하고 30년, 딱 30년 됐거든요. 제가요, 입사한 지. 5월 1일 날 입사해서 딱 30년, 한 달이 됐는데 연봉이 10배 올랐습니다. 와. 그리고 말단에 있어서 국장까지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신입사원들 보니까 회사가 지금처럼 나간다 그래도 이 정년퇴임 때까지 30년 동안 3배가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봉이 10배 올랐다는 거는요.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지금은요. 저 국장을 하다가 저 평사원이 됐잖아요. 백의종군 하셨나요? 예? 백의종군 하셨어요. 아니요. 예전에는 한 번 부장이면 영화는 부장이고요. 한 번 국장이면 영화는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위나 명예나 봉급 이거는 인센티브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죠? 예? 옛날에 옛날엔 됐죠. 2000년대 중반까지 퇴직한 사람도 됐어요. 2010년을 넘어오면서 아마 모든 기업이 똑같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트랜지션 어드밴티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기업에서 똑같거든요. 모든 우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기술 발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트랜지션트는 일시적인 거, 우위적 하루 살이처럼 하루 살고 많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옛날에 최진실가 선전해서 한 번 세탁기 잘 사면 10년 쓴다. 이 시대가 없어진 거죠. 맞아. 예를 들면은 휴대폰 갤럭시 7 나오면요 6 안 사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 것도 잡아먹어요. 딴 제품이 잡아먹을 것 같지만. 근데 그건 배인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대를 나오면 제 동기들 보니까 서울대 꼴찌를 나와도 한 20년 먹고 살더라고요. 지금은 서울대 꼴찌를 나오면요 1년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금도 자녀도 그렇게 교육시킬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 해라. 대학 가면 다 된다. 근데 얘들이 서울대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서울대 학생들의 7~80%가 입학하고 나서 꿈을 잊어버립니다. 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또 바닥부터 온 거예요. 그게 트랜지션 어드밴티지 시대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현재의 행복을 찾고 그게 미래로 연결되는 게 러닝 골이에요. 제가 그 리첼라이션에서 설명한 네. 내가 계속 매일매일 조금 성장하는 골을 목표를 설정하면서 현재도 행복한.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 유치원에 가서 행복해라. 초등학교에서 가서 행복하라. 중학교에서 행복하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행복하라.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행복하라. 이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잘 찾는 사람이죠. 네. 나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문의합니다. 보통 PD를 기상파 입사하려면요 5수까지 6수까지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요. 너가 놀면서 방송사 준비하면 너는 바보다. 넌 들어와서도 안 행복하다. 무슨 일이든지 해라. 아르바이트 좋으니까 하면서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몰입되는 삶을 안 살면 미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이 엮을 건가 이걸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도 몰입하고 그래서 애들도 현재 행복한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건가 그게 자기 보상 능력이에요. 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아파트 수의를 하지만 나는 수의가 아니다. 이 아파트를 나 때문에 깨끗하고 1000여 명의 주민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자기 보상 능력이거든요. 다르죠. 네. 그거를 가리키는 게 이제 새로운 행복의 기준이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이제 그냥 오프라인. 됐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만하겠고요. 오프라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 궁금하신 분들. 네, 하세요. 네. 아까 서두에 시작하실 때 중국 그 교육열이 한국의 우리가 한국의 아줌마들이 또 대단한 이 학교에도 많고 이 학연율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중국의 교육열을 못 따라간다, 우리가 못 따라가더라. 그거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LA에서 특파원을 3년 동안 했잖아요. 한국 사람만큼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군 좋은 데 가면은 아시안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부모들은 일본 사람 별로 없나요? 일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부모들 보이잖아요. 중국 부모들은요 체계적이고 정말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부분 대학들은 중국 학생들이 다 점령을 했어요. 걔들은 아시아 쿼터거든요. 나라별로 잘리는 게 아니라 인종별로 잘라요. 그래서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인도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점령을 했죠.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학생들은 다 대체가 됐어요. 중국도 본토도 마찬가지죠. 본토가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게 그 사람들은 그게 된 거예요. 중산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도요. 그 사람들 농사지어서 내가 안 믿고 애들을 가르치면요. 걔들은 분명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보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 열심히 해요.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 갖고 동기가 안 되죠. 근데 사실 요즘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엄청 공부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학원이다, 뭐 쉬는 시간도 없이, 놀이도 없이. 근데 거기에 대고 더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더 해야죠. 근데 잘못 시키는 거죠. 계획식이 아니라. 아까 그거 똑같아요. 호기심이 딴 데 있는데 이걸 하라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쓰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는 세계 인류를 이렇게 막아갖고 하는 거고 똑같이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를 여태까지 코스트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면 구조조정부터 했죠.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는 낙후된 회사입니다, 지금은. 리소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걸 잘하고 이 사람 이걸 잘하고 이 사람 이걸 잘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엮을 건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세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를 수학 못하는 애를 수학 가서 아무리 시켜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몰입도는요, 잘하는 거에서 몰입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관찰해서 잘하는 거를 키워주고 거기에 따른 거를 엮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못하는 거를 동기 없는 걸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 기획사에 SM에 몇백 명의 연수생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걔들은 더 혹독하게 합니다. 하루 7, 8시간씩 연습해요. 근데 언제 데뷔할지 몰라요. 어떤 애들은 7, 8년 동안 그 짓을 해요. 걔들한테 제일 불행이 뭔지 아세요? 쫓겨나는 거. 너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잖아요. 걔들은 그게 자기가 동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동기를 만들어주냐. 이 교육이 부모가 잘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할 역할도 그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나는 안타까운 학교가 제가 교육 프로그램도 특파원 갔다 와서 한 1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학교를 다 돌아봤어요. 무지 열심히 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학교라는 게 뭐냐면은 애들을 밤늦게까지 잡아놓고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똑같거든요. 우리 모든 학생들을 리소스로 보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시키고요. 얘가 이걸 잘하면 얘가 학교에서 다 잘하게 해서 집단으로 자기들끼리 프로젝트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집단의 힘을 하는 거를 인터랙티브하는, 이 네트워크 세상에 인터랙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원리들이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변호사, 의사가 돼야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 아들이 뭐 야채 장사 창업하게 이러게 바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들 특강은 공짜라도 무조건 달려갑니다, 제가. 그 자유학기제 1학년들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들이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효과는 있을까요? 누가요? 자유학기제 1학년 애들이 체험을 하는 그런 자유학기. 어떻게 운영하냐죠. 네네.
그걸 노는 시간으로 하면은 애들 버리는 겁니다. 노는 시간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잘못 착각하는데 제가 전교수 교사하고요 3일 동안 논쟁한 적도 있어요. 애들 불쌍해 죽겠는데 더 잡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자유학기제 1년 동안 걔가 자유학기제 안 다니는 것보다 한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거든요. 제 둘째 놈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해요. 그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지금 방학이죠. 저기 아직은. 캐나다에 있으니까 아, 졸업을 저 방학을 지금 4월 말에 했으니까요. 저기 완전 학기가 다 끝난 게 여기 안 들어와요. 걔가 학부 때 실험에 들어간 게 있는데 그 논문을 쓰고 싶은 거예요. 몰입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더 바빠요. 학교 다닐 때보다. 안 들어봐. 자유학기제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프로젝트를 뭘 잡아서 예를 들면 미디어 기업을 쫓아온다. 그러면 1박 2일 같은 데 가갖고 거기 PD들하고 같이 1년 내내 밤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학원 가서 12시까지 있는 데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교육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학원 가서 12시까지 뺑뺑이 치면서 걔가 가장 크게 배우는 경쟁력은 12시까지 쉬는데도 버티는 힘이에요. 그건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네. 이게 모든 영역에 그걸 줘야 되거든요. 또 자유학기제 한다고 놀게 하면은 애 그냥 1년 놀리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르죠. 자, 또 질문. 네, 대전 네. 하세요. 대전에서 독자 김용래 씨의 대리 질문입니다. 이번 알파고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파고 시대에 그냥 지능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알파고 시대에 이 기기가 대신하지 못할 인간만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논쟁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논쟁의 공통적인 흐름은 컴퓨터가 못하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렇죠? 컴퓨터는 일단 기존에 있는 걸 막았고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스킬, 지금 패닉에 빠진 게 컴퓨터가 맨 처음에 로우스킬 작업들,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 없는 작업을 점령을 했죠. 네. 그러다가 중간 기술까지 갈 때까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우리가 줄어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높은 일자리까지 가거든요. 의사 대체합니다. 변호사 다 대체합니다. 우리 PD들, 기자들 대체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PD도 대체되나요? 네, 컴퓨터가 기사를 써요. 네. 뭐 증권, 프로야구, 이거 프로야구 기사를 쓴 걸 봤는데 컴퓨터가 기자가 쓴 것보다 훨씬 잘 써요. 이것까지 예? 문법 같은 것도 기자가 하면 틀릴 수가 예상되는데 컴퓨터는 문법 네, 정확하죠. 뭐또 틀렸죠? 컴퓨터가 창의적인 건 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술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걸 갖고 그걸 뽑아내는 거는 무지 잘하는데 네.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인간이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무지 중요하죠. 근데 상상력이라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예술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걸 상상력이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PD로 따졌을 때요. 버라이티 PD는요. 나영석 PD 같은 김태호 PD 같은 사람들은요. 거의 죽음의 업무량을 버팁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수부대하고 똑같아요. 경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직관적으로 모든 거 들어오는 거를 뽑아갖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뽑아내는 게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무지 어려운데 크리티컬 싱킹 그러면은 비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대 의견을 비판하면 절대 크리티컬 싱킹이 안 됩니다. 크리티컬 싱킹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모든 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조합을 해서 내 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비판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걸 안 가르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컴퓨터가 제일 나중에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이제 컴퓨터가 하면은 나중에 할지도 모르죠.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버틸 것이. 인간은 이제 진짜 놀고 먹어도 되죠. 그럼 저희가 뭘 배우면 좋을까요? 그 디지털 시대인데 뭐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근데 정말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다음 주제로 생각한 게 공생의 개념입니다. 공생은
이게 이제 영어로 따면 심비오시스잖아요. 그 정의는 뭐냐면요. 기생이라는 게 있죠. 네. 붙어 사는 게. 그걸 다 포함한 겁니다. 공정. 근데 기생은 다른 게 기생은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숙주를 죽이면 나까지 죽어요. 근데 공생의 개념은 그거거든요. 생태 개념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공생, 또 컴퓨터와 인간의 공생, 이 개념을 인간이 터득을 못하면은 아마 인류가 기술의 발달을 인류 발전에 반영을 못하는 불황의 사태가 올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개념을 어떻게 길어가느냐인데 공생의 핵심은 친해져야 됩니다. 그냥 어렵게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해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알게 보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럽니다. 이거 갖고 SNS로 30% 이상 쓰면은 너는 친한 게 아니다. SNS는 5%를 줄이고 당신이 하는 활동 이상의 대부분을 이걸로 해라. 네. 저는 PC도 거의 안 쓰거든요. PC는 회사 인트라넷 들어갈 때만 합니다. PC는 이제 모바일로 잘 안 되니까 인터넷은 다 이걸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쫓아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친해지기만 해도 공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친해지라고 그럽니다, 저는. 자꾸 해보고 이 방송국에서요 임원으로 이 끝나는 사람도요 파워포인트 못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문제죠.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하고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네. 남한테 시켜야 돼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죠? 미디어 기업에서 그런 사람, 임원까지 지낸 사람들이 그런데 무지 많아요. 구시대에 있었어요. 자, 질문. 네. 저는 강남구 교사이라고 문을 들어갑니다. 110%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몰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 같은데 달리기나 뭐 운동을 하실 때는 다른 뭐 이제 신문이라든지 뭐 다른 뭐 듣는 활동이라든지 몰입 활동을 하시지 않고 운동에만 몰입하시는 건지. 그리고 저도 더 몰입을 하고 싶은데 이미 제 삶이 굉장히 빡빡하게 저는 4-5시간을 자고 퇴근하면 헬스장 갔다가 이런 활동으로 왔다가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고 자서 7시간 나는 회사거든요. 이미 리처라이제이션 삶을 하시네요. 근데 저보다 많이 자는데? 그만해. 저보다 많이 자는 거예요. 말씀하시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렇게. 회의 시간 이거 안 갖고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멀티태스킹이 점적으로 용어는 뭐냐면 이게 잡 스위칭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CPU가 병렬 연산을 쫙 놀아놓고 이거 했다가 이렇게 이걸 너무 빨리 돌리니까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순간 몰입도를 높여야 하는 게 능력이라는 게 끊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운동만 하고요. 딱딱 끊고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빨리 끊고 순간 몰입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무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남은 1시간에 할 걸 10분에 다 해버리고. 그걸 이제 그 잡스위칭이라고 하는데 그게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딱 몰입하고 이런 연습을 해야죠. 운동할 때는 그것만 딱 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 막 하는 건 좋은데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아주 머리 아프고 자꾸 안 하게 되잖아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안 하게 되고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하세요? 싫은 일을 하지 말아야죠. 네? 싫은 일을 하지 아, 말아야죠. 해야 되는데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처라이제이션의 핵심이 그겁니다. 네.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내가 목표로 삼은 거에 꼭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 영어는 못해요. 음. 이 논리력이나 수리력은 어릴 때부터 뛰어났는데 어학은 정말 약해요. 제가 노래를 딱 들으면 가사는 안 들려요. 멜로디는 금방 들리는데 그래서 가사는 한 10번, 20번 들어야 가사가 들려요. 그런데 영어를 이 책을 읽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영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 책보다 5배 이상 걸리더라고요. 네.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빨라지죠.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한국 말하고 똑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리처라이제이션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게 리처라이제이션이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이것도 그 대신 너무 높게 하면 안 되죠. 네. 조금씩 자꾸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책을
하루에 무조건 읽었어요. 무조건. 짧더라도. 짧더라도. 그렇죠. 네. 안 되면은 웹페이지라도 영어로. 그래서 일단 단어도 뭘 찾아보면은 한국 위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영어 위키에서 찾고. 네. 지금도 영어 위키에서 찾거든요, 일부러요. 한국 위키에도 다 번역돼 나오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자꾸 리첼레이션 하다 보면 더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네. 그게 리첼레이션 방법이죠. 자, 네. 그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존 방법에 대해서 리딩하고 피트니스 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쫓아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본다면 조직적으로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좀 크게 하는 이제 아까 말씀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한쪽으로 끌고 가고 이 개인은 여기 이제 좀 적응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대선 기획단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뭐 5년 동안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요 21대, 18대, 19대 대통령이 몇 번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 구상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들어간다면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모든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을 집어넣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컴퓨터 언어거든요. 네. 인공지능은 뭐냐면요.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컴퓨터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옛날에 C 언어부터 시작해서 무지 어렵게 되는데 지금 무지 쉽게 돼 있죠. 템플릿 돼 갖고. 그게 컴퓨터 언어고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자연 언어라고 그랬거든요. 내추럴 랭귀지라고 했는데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 언어 시리부터 시작을 했죠. 초기부터 애플이 시리를 하고 구글이 그 번역기를 하고 이런 게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는 그렇게 가는데 우리 인간이 컴퓨터 언어를 모르면은 우리가 문자 모르고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게 제일 잘 되는 게 영국이죠. 지금 영국 정부가 코딩 교육을 모든 초등학교에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애들한테 안 가르치면은 애들은 생산성이 중국 이런 애들한테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새로운 잡을 만들고 자기들이 뭘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잡을. 걔들의 잡은. 걔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만 정부가 그래도 합니다. 하고 농어촌에 그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야죠. 그래서 낙후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디지털을 가르치는 게 훨씬 미래 그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찾거든요. 디지털의 복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먹고 사는 앞으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나이 들어서 파워포인트도 못 만들면 저는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안 써줘요. 네. 아파트 관리소장도 저 안 써줘요. 젊은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PD 선배 중에 한 분이 맨날 농담처럼 난 정년하면 택시 운전할까 그리고 준비를 무지 많이 했어요. 하긴 했어요. 결국은 취직하는데 무지 어려웠어요. 안 써주는 거예요. 왜요? 위장 취업이래요. 아유. 생산 그러니까 디지털을 모르면은 근데 제가 디지털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할 게 무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게 행복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앞으로 이게 도구 때문에 글을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저는. 산업화 시대에 계몽주의의 핵심이 글을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네.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디지털을 안 가리키면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는 거겠고요. 저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말씀하죠. 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사회는 그거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최초로 서민계급이 잘 살게 됐거든요. 산업혁명의 핵심은
도시 근로자의 탄생이고 그 도시 근로자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일반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에는 귀족들만 잘 살았죠. 중산층 이상에.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혁명 시대가 오면서 그거보다 몇 배의 생산성이 올라갔죠, 우리가. 그래서 산업혁명에는 계몽주의가 모든 사람이 다 퍼질 수 있는 역할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더 커진 생산성의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공생밖에 없다. 그래서 나만 잘 살겠다고 지금처럼 경쟁 위로 가면은 결국 그게 분배량이 돼서 모두 못 사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 하나하나도 남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두가 잘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나가 그렇게 살고 나만 그렇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법을 가르치면은 얘들은 알아서 잘 살 거다. 미래에 돈 물려주지 않아도 걔들 스스로. 스스로. 네. 저는 집이 없거든요. 네. KBS에서 PD 30년 했는데 대한민국에 집이 없습니다. 아, 연봉이 10배나 올리셨는데 왜 없어요? 없어요. 캐나다에 사신 게 아니고 전세? 애들한테 투자를 했죠. 네. 애들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결혼 자금도 못 준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은 스스로 살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키울 때 딴 건 말 안 하고 정직을 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행복하게 살 거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그런 같이 사는 좋은 사회를 물려주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잘 살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삽니다. 해외에 가서 1년만 살아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4년을 살았잖아요. 4년을 살았는데도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좋은 사회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더 바라면 안 됩니다. 네. 그 욕심이거든요. 지금 바랄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사회를 물려주는데 우리가 조금씩 같이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